안녕하세요.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권동슬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데이터 레이크라는 용어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데이터 레이크라는 용어 자체는 2014년도에 펜타일 CTO가 발표를 하면서 나온 용어입니다. 데이터 레이크라는 용어 자체는 말 그대로 모든 데이터에 대한 타입에 상관없이 담을 수 있는 공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각각 형태에 맞춰서 저희는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들, 비정형 데이터들, 반정형 데이터들. 이 데이터들을 하나로 담을 수 있는 공간, 그게 데이터 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수 같은 경우에 어떤가요? 호수는 수로에 의해서 물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비가 오면 하늘에서 바로 떨어지는 물도 있고 산에 흘러 달려와서 흙탕물에서 나온 물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비가 눈으로 바뀌죠. 하늘에서 눈송이가 돼서 오기도 하고 들판에 쌓이는 눈들이 봄에 녹아서 다시 흘러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데이터는 발생이 됐지만 시기가 다르게 들어오는 이 데이터들을 담을 수 있는 공간, 그게 데이터 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레이크를 설명하기 전에 데이터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가장 많이 빗대는 부분이 원유입니다. 왜 사람들은 데이터를 원유에 비유할까요? 원유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담는 데이터가 정제에 의해서 원하는 형태들의 데이터들이 나오는 것처럼 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유는 그냥 땅에서 봤을 때는 그냥 검은 기름, 검은 물일 뿐입니다. 거기서 정제 작업 또는 화학 작품 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 원유들이 나오는 거죠. 석유가 되고 휘발유가 되고 그리고 바셀린이 되고 여러 가지 화학약품 제품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원유를 뽑을 때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원유를 뽑아서 얘는 내가 석유용으로 할 거니까 여기다 담아야지. 내가 이건 뽑아가지고 난 이거 아스팔트만 남을 거니까 아스팔트 하는 용으로 담아야지. 이거는 내가 해서 바셀린이나 이거 화학 제품들을 많이 만들 거니까 그거로 담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로 쭉 뽑아서 유수 탱크에 다 담아 놓으면 그 원유를 어디로 보내나요? 큰 유주선에 담아서 각각 화학 처리를 하는 정제 작업을 하는 쪽으로 다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출돼서 수입해서 받은 정제 업체 쪽에서 이거를 휘발유로도 만들고 경유로도 만들고 등유로도 만들고 거기에 나오는 찌꺼기를 가지고 아스팔트도 만들고 거기에 나오는 유성 성분을 통해서 화학 제품들도 만들고 그 다음에 바셀린도 만들고 여러 가지 타입의 형태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한 통에 담는다고 하는 1차 저장소에 대한 부분이 데이터 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데이터 레이크 프로젝트를 정말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의 데이터 레이크가 회사마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로 다른 접근 방식으로 다 처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 기업당 최소 평균 8개 이상의 데이터 레이크가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레이크를 저장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를 담고 처리하는 이유는 이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근데 인사이트를 도출하려고 하면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고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접근을 해서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저장소에 너무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방식 때문에 우리는 실제 전체 데이터의 1%만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 하둡 시스템, DW 시스템을 통해서 거의 다 하고 있는데 1%만이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쪽에서 얘기하는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전부 다 포함한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담고 있는 각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담고 있는 정보들은 거의 다가 정형 데이터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반정형 데이터도 얼마 전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조금씩 저장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정말 특수한 몇 군데 빼고는 거의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으시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말 필요하구나 라는 요구사항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2016년도에 빅데이터 용어에 대한 부분으로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진행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프로젝트를 한 이유는 딱 하나였죠. 우리는 머신러닝 기반으로 분석을 하고 싶은데 분석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없다고 하는 거죠. 분석가분들, 데이터 사이언스 분석가분들이 들어와서 하시는 말이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최소 여기는 3개월치에 있는 데이터는 있어야 패턴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제조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계절 한 1년이나 2년 정도의 데이터는 있어야 이게 뭔가 상관 분석 이런 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우선은 빅데이터로 데이터를 쌓는 빅데이터 시스템부터 구축을 하시죠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빠진 게 있지 않나요? 목적성입니다. 목적성이 분석을 하기 위한 시스템, 물론 그때 얘기할 때는 뭐 수요 예측을 하기 위해서든 여러 가지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뭔가 분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라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지만 실제 데이터에 대한 목적성에 결여한 프로젝트들이 많은 프로젝트들이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데이터들도 하드웨어에 다 저장을 했는데 실제로 분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는 필요 없고요. 이 데이터는 필요 없고요. 이 데이터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쓸 수 있는 이런 데이터들인데 이거 좀 다시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물론 성공한 프로젝트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요? 결국은 아키텍처의 부재 또는 목적성의 부재 또는 시스템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가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부터 하나 차근차근 볼까요? 첫 번째는 정보계 시스템입니다. 정보계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레이크에 구성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형 데이터에 의해서만이라고 한정을 두신다고 하면 우리는 예전에 SI라는 프로젝트 명칭 아래 필요한 정보들을 모으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일명 레거시 시스템들이라는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들을 초창기에는 어떻게 했나요? 필요한 데이터들을 뽑아서 엑셀로 저장을 해서 필요한 정보를 조합해서 마케팅팀이나 세일즈팀에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점점점 늘어나면서 엑셀로 처리하기가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나온 게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장비들입니다. 기존에 있는 많은 데이터들을 한 곳에 시계열로 모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을 했던 거죠. 그렇게 데이터가 쌓여서 DW의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 레이크와 같은 정형 데이터의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데이터 레이크인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근데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아시겠지만 필요한 데이터를 뽑으려고 하면 연계성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치성으로 마트 데이터를 만들어서 데이터 마트를 만들어서 또 진행을 했죠. 그래서 데이터 마트를 통해서 시각적 분석이나 여러 가지 타 시스템에 연계를 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든 이게 정통적인 정보계 시스템의 구조입니다. 우리는 정보계 시스템에서 많은 정보들에 대한 것들을 활용했고 재산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정형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마케팅을 위해서 계속 기존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새로운 고객을 찾을 수도 없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도 힘든 거죠. 그런데 새로운 마케팅 활용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게시글,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반정형된 데이터들을 모아서 새로운 고객군을 만들고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거죠. 이거를 계속 우리가 근데 사람이 해야 돼?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는 수 있지 않아? 라고 얘기 나오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빅데이터 시스템들입니다. 소셜 데이터를 이용을 하고 웹에 있는 정보를 크롤링해서 정보 처리하고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정보들, 네트워크 정보들을 다 취합하는 거죠. 그러면 소비의 패턴도 보이고 제품이 어떤 식으로 평가받고 있는지도 더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되는 게 하나가 있었죠. 기존의 정보계 시스템으로는 하려고 하면 정형화된 데이터에 쌓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정형화된 데이터에 쌓다 보니까 이 비싼 DW 정비에 분석도 안 되는 전문을 C랍, B랍이라는 큰 컬럼을 만들어서 거기다 데이터 다 밀어 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분석을 또 쓰지를 못해요. 그런 와중에 하둡이라고 하는 정말 텍스트를 분할해서 쓸 수 있는 분류 저장소가 나온 거죠. 분산 저장 시스템이 나오면서 이쪽에 다 넣으면 되겠네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둡 시스템의 데이터를 다 넣기 시작했습니다.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까지 바이너리 파일로화해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 또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이 나오면서 NoSQLDB가 나온 거고요. NoSQLDB로 또 끝난 게 아니죠. 거기에 OneSQLDB도 또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마트도 인메모리 기반의 DB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작년부터는 국내에도 사례가 있는 GPU DB들이 또 나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데이터 레이크는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레거시 시스템 외에 또 시스템들이 저장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데이터 웨어하우스 나오고 하둡 시스템 나오고 NoSQLDB 나오고 GPU DB도 있고 인메모리 DB도 있고 결국은 데이터를 또 각각의 업무의 흐름에 맞게끔 예전에는 각각의 고객의 사이트나 SI를 통해서 데이터를 담았다가 하면 이제는 데이터의 그룹군을 또 나누어서 저장하는 저장소가 나온 거죠. 결국은 이건 데이터 레이크는 아닌 거죠. 그냥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이고 저도 초창기에는 하둡, NoSQLDB, DW 요 세 개를 합치면 모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NAS까지 해서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형태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모든 형태를 다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이건 데이터 레이크로 제안을 해서 각각 용도에 맞게끔 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식으로 저도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 대한 부분을 깬 게 AWS죠. AWS가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나왔냐면 전체 그림에 대한 부분 중에서 DW에 있는 에코시스템과 하둡에 있는 에코시스템을 활용하는 거 그거는 연계 시스템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를 하둡과 DW와 NoSQLDB에 바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새로운 저장소를 하나를 둔 겁니다. 그 저장소 형태가 뭐냐면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S3 스토리지가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반으로 만들어진 스토리지고요. 이 스토리지를 저희는 데이터 레이크라고 부릅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일반 데이터 저장소와는 다릅니다. NAS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NAS가 저장이 이런 게 훨씬 더 빠른데 NAS로 처리하면 되는데 왜 그거를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하나요? NAS와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메타 정보를 자동으로 관리한다는 겁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그렇기 때문에 각각 떨어져 있는 정보들에 대한 부분은 관리가 되기 때문에 다른 쪽에 활용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각각 새로운 정보들에 대한 것들을 메타DB화해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메타DB에 자동으로 생성된 것 외에 커스텀 메타 정보들을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객체, 정형 데이터든 반정형 데이터든 비정형 데이터든 그 형태에 대한 정보들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데이터를 찾고 접근할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다. 만약에 내가 DW 시스템 에코를 통해서 난 마트를 생성해서 난 시각적 분석을 진행할 거야 라고 하면 S3 오브젝트 스토리지 쪽에서 레드시프트를 던지고 레드시프트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대시보드로 빼버리는 거죠. 대시보드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하드웨어 에코시스템을 써야 돼. 스팍 머신을 이용해서 뭔가 처리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OX3G에 있는 정보를 EMR 하드웨어 쪽으로 데이터를 던져서 하드웨어에 있는 에코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중간에 앞단에 끼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부분은 레거시를 거치지 않고 각각 필요한 저장소의 정보들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레거시 시스템이 들어와서 데이터가 쌓인다 하더라도 이걸 하드웨어에 넣어야 돼, NoSQLDB에 넣어야 돼, 아니 이거를 DW에 넣어야 돼? 이런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다 담는 거죠. 물론 실시간 처리 이런 게 좀 있다고 하면 NoSQLDB에 쌓고 오브젝트 스토리지 양쪽으로 쌓아야 되는 경우도 좀 있긴 하지만 그건 아키텍처상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 모든 데이터는 일단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담을 수 있다는 거죠. 레거시 시스템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나온 데이터들을 고민하지 않고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담는 거죠. 그렇게 담은 데이터를 각각 필요성에 의해서 또 새로운 저장소, 새로운 분석 DB들이 나오면 그 분석 DB를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오냐? 레거시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이 확장되는 거나 분석 시스템들이, DB들이 확장되는 거나 영향을 받지 않고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아주 유연한 아키텍처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의 구성이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클라우드 방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클라우드에서만 가능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는 것 자체가 예전부터 아카이빙 용도로 아주 오래된 기술입니다. 근데 왜 근데 갑자기 오브젝트-G가 떴나요? 라고 여쭤보면 이유는 딱 하나죠. AWS의 S3 API가 하드웨어 에코시스템처럼 여러 가지 형태들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AWS의 S3 API도 이용하시게 되면 S3 셀렉트를 통해서 쿼리를 날릴 수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REST API로 데이터를 관리도 할 수 있으시고 외부에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 자체가 RESTful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각각 데이터들을 쉽게 REST API 방식으로 주고받고 처리도 가능한 형태의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저희는 HCP라고 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가지고 있고,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 통해서 정형, 비정형, 반정형에 있는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단순하게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플로우 커넥터를 제공해주는 펜타워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펜타워를 통해서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또는 카프카에 있는 큐 시스템에 있는 정보들까지 다 취합을 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 쪽으로 자동화해서 던져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하실 때 아까 하드웨어 에코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하드웨어 쪽으로 던져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W 쪽을 하게 되면 DW 던지게 됩니다. 근데 비정형 데이터 중에서 콘텐츠 기반의 데이터들은, 텍스트 기반의 콘텐츠들은 검색 엔진을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검색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시죠. 그럴 때는 저희가 히타치 콘텐츠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솔루션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데이터 레이크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S3 API와 여러 가지 다른 에코시스템까지 연동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장소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가장 고민되는 게 뭔가요? 데이터의 위치 찾는 거죠. 저희는 루마다 데이터 카탈로그라고 해서 카탈로그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탈로그 솔루션은 기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정형 데이터에 있는 것만 내가 검색할 수 있고 태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하시는데, 저희는 미국에서 특허받은 핑거프린트라고 하는 기술을 특허를 받아서 하드웨어에 있는 데이터를 태깅하고 검색할 수 있게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탈로그 솔루션이나 이런 솔루션들이 국내에서는 되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솔루션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데이터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해외만큼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충분히 그냥 데이터 표준화하고 표준화되어 있는 거를 포털화해서 처리가 하면 모든 데이터를 다 위치 찾을 수 있게끔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처럼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반영형 데이터들, 그 다음에 하둡에 있는 데이터들, 거기에 DW에 있는 또는 RDB에 있는 정보들을 다 취합을 해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어디인지 찾으려고 하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루마 데이터 카탈로그가 가장 포커스하고 있는 곳은 하둡에 있는 정보들입니다. 근데 하둡에 있는 정보를 제가 아까 핑거프린트라는 기술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을 해서 얘가 자동으로 데이터를 태깅한 정보들을 찾아준다고 했는데, 그 학습을 진행을 하는 것들을 보통은 DWRDB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가장 많이 합니다. DW에는 많은 MDM 프로젝트를 통해서 데이터 표준화가 되어 있고, 데이터를 통해서 각각 태깅을 진행하는 거죠. 얘는 상품 정보야, 얘는 개인 정보야, 얘는 우리 세일즈 정보야, 얘는 제품 정보야, 이런 식으로 쭉.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 기반으로 하둡에 들어갈 때 얘는 쭉 하고 나서 얘는 상품 정보인데 얘는 세일즈 정보야, 이런 식으로 알려줍니다. 그럼 하둡에 넣을 때도 쉽게 관리가 되시겠죠. 그리고 다음에 하둡에 있는 정보, 이 하둡에 어디에 저장이 돼 있다는 것도 루마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다 태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찾을 수 있게끔 제공해 드립니다. 물론 권한이 있어야지만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이런 하나의 큰 루마 데이터 레이크라고 해서 저장소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연계 시스템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다 보면 루틴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분석에 대한 부분을 쓴다든가 타 시스템과 연동해야 될 경우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SDK와 REST API를 제공해서 쉽게 다른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게끔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진 루틴을 다른 쪽 포탈 쪽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도 제공해 드릴 수 있고, 다른 쪽에서 데이터를 포탈 쪽에서 REST API 방식으로 데이터를 호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의 온프라미스 기반으로도 저희가 구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제가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사례를 가지고 조금 더 깊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는 제가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기반으로 어떻게 구축되는지에 대한 사례를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 사례는 싱가포르 정보 사례 쪽인데 하둡의 시스템을 어떻게 잘 활용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DW 쪽에서도 오브젝트를 쓸 수 있는 환경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각 세 가지는 각각 실제 저희가 구성한 사례들이고요. 그 사례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서 첫 번째 사례로 집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US뱅크 같은 경우에는 온프라미스로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HCP, CS로 구축을 했고요.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해서 모든 데이터들을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성 파일들이 가끔씩 들어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음성적 관련된 부분의 모듈을 만들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모델을 생성해야 돼? 이게 고민이 빠진 겁니다. 근데 벌써 AWS에는 STD를 해주는 훌륭한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죠. 그럼 굳이 온프라미스에서 할 필요 없죠. 데이터를 모으는 거는 우선 온프라미스에 다 모읍니다. 이렇게 모은 정보를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쪽으로 던져버리는 거죠. 던져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얘를 텍스트를 추출합니다. 추출한 텍스트만 받아내고 올렸던 음성 파일은 삭제해버리는 거죠. 왜 삭제하시는지는 알죠? AWS나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들이 일부 아닌 것도 있지만 데이터를 올릴 때는 과금이 안 되지만 데이터를 내려볼 때는 과금이 됩니다. 그래서 분석한 결과값만 텍스트로 받는 게 기본적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하시게 되면 내가 중요한 데이터들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분석에 필요한 정보들은 각각의 퍼블릭 클라우드의 자원을 이용해서 처리해서 결과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구성이 했던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 대한 부분을 볼까요? 두 번째 사례는 하둡 쪽에 있는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정말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했던 거고
40페타까지 늘렸던 사례고 지금은 60페타까지 쓰고 있는 사례인데 어떤 요건 때문에 그렇게 늘렸냐면 첫 번째가 로그가 하루에 60테라씩 로그가 계속 쌓입니다. 웹로그고요. 웹로그들이 계속 쌓이는데 이 로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 다들 아실 겁니다. 웹로그 쌓이면 어디 하나요? 다 나스에 저장을 하죠. 저장은 가볍고 그다음 빠르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스에 계속 저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14일간만 보존하고 하루치 데이터들을 하드브로 계속 던지는 거죠. 그래서 하드브에서 에코시스템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했던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상태 그대로 갔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이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 문제가 아니죠. 인터넷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웹로그가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로그 자체가 이제 2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향후 시스템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120TB까지는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 라고 요청사항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이제 하드브로 분석할 때에도 데이터를 과거에 있는 데이터도 분석할 수 있게끔 12개월, 1년치에 있는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해줘. 그러면 데이터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하루에 120TB씩 되고 그거를 1년치를 결국은 기존의 데이터보다 24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24배가 늘어나는 시스템을 클라우드의 하드브로 구축하려고 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거기에 클라우드에만 늘리는 게 아니라 나스도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나스라는 시스템 자체가 파일이 그렇게 많이 없을 때에는 정말 빠르게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 있고 빠르게 검색을 해서 처리할 수 있으십니다. 근데 나스의 특성상 데이터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검색을 하는 순간 멈춰버립니다. 검색이 안 되죠. 이런 총체적인 난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아키텍처를 그려서 제안을 하라라고 했던 거고 저희는 이거를 과감하게 아키텍처를 다시 구성을 해서 제안을 해서 수주를 하고 지금도 계속 사이즈를 늘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늘렸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면 첫 번째, 나스 부분이 데이터가 늘어나면 검색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카프카 큐 시스템을 변경했습니다. 카프카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큐 시스템이죠. 지금 저희 카카오 게임즈에서도 저희 펜타워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시간당 4천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웹로그에 대한 부분을 카프카 큐 시스템으로 계속 쌓게 되는 거죠. 그렇게 카프카에 대한 데이터를 바로 하드브로 던지게 되는 겁니다. 하드브로 던지게 되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근데 하드브에 12개월치 데이터를 쌓으려고 하면 또 노드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다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 핫데이터와 웜데이터와 콜드데이터에 대한 영역을 같이 협의를 해서 나눴습니다.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는 구간은 1개월치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3개월치에 있는 데이터까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문제가 됐을 때 나머지 9개월치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구축을 한다라고 협의를 저희가 했고 그 협의한 내용에 의해서 핫데이터와 웜데이터는 클라우드에라의 하드브에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저장한 데이터를 하드브 에코시스템을 통해서 쉽게 분석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하이브를 통해서 쿼리를 날려서 할 수 있게끔. 그럼 나머지 데이터는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 데이터는 오브젝트리지 쪽으로 던지는 겁니다. 오브젝트리지 던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거는 스루풋입니다. 분당 1TB 이상에 나오는 스루풋. 그래야 만약에 에코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바로 이용해서 활용하려고 하면 데이터를 다시 끌고 와서 하드브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요구 발생이 있어서 스루풋을 1TB, 분당 1TB에 대한 부분을 충족시켜 드렸고요. 두 번째, 나머지 데이터들을 다 오브젝트리지로 던지면서 OS의 기능 중에서 좋은 기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익스터널 테이블 기능입니다. 익스터널 테이블을 연결하게 되면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하둡의 네임노드에서 하이브 쿼리가 날아가면 클라우데라의 데이터 노드에 있는 정보들을 끌고 와서 결과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익스터널 테이블을 연결을 하게 되면 데이터 노드를 오브젝트 스토리지 쪽에다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에 대한 부분이 하둡은 기본적으로 세벌 카피를 가져갑니다. 하지만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기본적으로 서버니스 제품으로서 한 1.2배 정도를 가지고 퍼포먼스를 내고 진행할 수 있게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방식으로 해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던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만 또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CSV 파일이나 파케 형태나 정해진 형태로 데이터를 떨구게 되는데 그 떨군 형태를 S3 셀렉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게끔 제공해 드립니다. 물론 S3 API죠. 저희 HCP 장비는 기본적으로 S3 API를 가장 많은 API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S3 API 에코시스템에 있는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제공해 드려서 정말 이 거대한 저희가 처음에 구축을 할 때는 22페타에 구축을 해드렸지만 재작년에 40페타, 작년에는 60페타까지 늘려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부분이 세이브 되면서 더 많은 과거에 있는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고 처리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서도 더 많은 데이터를 담을 수 있게끔 비용적으로 세이브를 해드리면서 하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던 사례입니다. 지금도 너무 잘 쓰고 있고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례는 DW 쪽 사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십니다. 하둡은 기본적으로 저장소에 대한 부분을 따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DW 쪽은 안 되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엑사는 익스터널 테이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엑사는 당연히 익스터널 테이블로 구축을 할 수 없는데 엑사를 제외한 버티카, 그린플럼, 테라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새로 제품이 나오면서 익스터널 테이블이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례도 저희가 그 익스터널 테이블이 되는 DW 어플라인 장비와 연계를 해서 제안을 하고 수주를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했냐면 레거시에는 정보들을 기본적으로 레거시의 디펜던시를 얻기 위해서 ODS 쪽으로 데이터를 쌓고 ODS에 있는 정보들을 다시 시계열로 해서 DW 데이터에 저장하고 DW에 있는 데이터를 시각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마트를 구축하시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나요? 중요한 데이터들은 다시 또 위클리나 데일리로 백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의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계속 늘어나고 DW 어플라인 장비들은 데이터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통으로 늘리셔야 됩니다. DW 어플라인 장비는 냉장고와 같이 사이즈 베이스로, 용량 베이스로 팔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계속 추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증설 비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데이터도 좀 우리는 효율적으로 쓰고 싶은데, 그리고 차세대, 우리가 DW 시스템이긴 하지만 새로운 차세대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고 싶은데 하는 요건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는 고민을 했고 그 시스템을 OS3G로 제안을 했습니다. 기존에 뚱뚱했던 DW에 대한 부분을 다이어트를 시켜버리는 거죠. DW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시계열로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핫데이터, 웜데이터, 콜드데이터를 명확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쿼리 패턴이나 데이터 마트에 쌓여있는 정보들을 보게 되면 더 확실하게 나눌 수 있죠. 그리고 데이터 백업도 어떻게 진행하나요? 데이터 백업 보통 가장 저렴한 게 테이프 백업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한 번 백업한 건 솔직히 원복하기 힘드시잖아요. 백업하는 것도 S3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통해서 쉽게 백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웜 데이터 같은 경우 결국은 콜드 데이터는 S3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백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웜 데이터는 익스터널 테이블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존의 DW의 모든 만약에 1페타에 대한 부분이 DW에 잘 됐다라고 하면 1페타가 아니라 더 축소를 해서 중요한 핫 데이터는 DW에 담고 나머지 데이터는 백업을 하고 웜 데이터, 가끔 써야 될 부분들은 웜 데이터를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익스터널 테이블로 연결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아닌 DW 어펜드 장비 쪽으로 쿼리를 날리는데 데이터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정보를 읽어오는 거죠. 데이터가 앞에서 이렇게 뚱뚱했던 게 갑자기 이렇게 홀쭉해진 이유를 아시겠나요? 결국 비용적으로 저렴한 오브젝트 스토리지 쪽으로 데이터들을 다 넘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핫 데이터를 넘기는 것까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DW 어펜드 장비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HCP 오브젝트 스토리지 쪽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은 더 느릴 수밖에 없겠죠. 물론 아키텍처상 쿼리에 대한 튜닝을 하게 되면 퍼포먼스에 대한 차이는 한데 저희가 보통 테스트 해봤을 때 보면 한 4배, 5배 정도? 이 정도 속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4배, 5배면 많이 느린데?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비용적으로 본다고 하면 정말 저렴하게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가지고 보여드린 형태 자체가 보면 DW 쪽에서도 DW 아까는 분명히 오브젝트 스토리지 있는 데이터를 DW로 던지고 오브젝트 스토리지 있는 데이터를 하드웨어로 던지고 이렇게 썼는데 DW에 있는 장비도 데이터도 하드웨어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던져서 그 에코시스템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거고 하드웨어에 있는 데이터도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던져서 하드웨어 에코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이렇게 데이터 레이크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정말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아키텍처가 가능한 겁니다. 실제 사례로도 구축이 되어 있는 사례들이고요. 그래서 단순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형태, 회사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건지, 우리의 데이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비용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라고 고민이 되시면 저희한테 Q&A 날려주신 거에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거기에 맞는 아키텍처나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실 때 왜 우리 효성이랑 진행을 하셔야 될까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 저희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기술을 AWS S3가 나오고 나서 나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저희는 계속 가지고 있었던 기술입니다. 거기에 S3 API를 더 접목을 해서 저희는 스토리지에 대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하드웨어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S3 API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순하게 그 기능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데이터 파이프라인 할 수 있는 펜타워와 데이터 카탈로그, 그러니까 핑거프린트, 특허받은 핑거프린트 머신러닝 기반의 루마다 데이터 카탈로그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데이터 레이크에 담아져 있는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어느 특정 기술,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방형 솔루션으로서 어떤 곳에서도 다 활용할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저희가 사례를 기반으로 이 내용을 보시면 효성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드시지 않으실까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저희한테 Q&A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맡은 권능수 전문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